저는 그날 사돈 식당에 들어선 지 불과 30분 만에 아들과의 인연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남들은 저를 냉정하다고 혈육을 버리는 몰인정한 어미라고 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귀에 들려온 대화는 그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도 결정을 내릴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정말 효자네요. 개업 자금에 5천만 원이나 보태줬다면서요? 그 한마디가 귀에 꽂히는 순간 제 등골이 얼어붙는 듯 서늘해지고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넘게 시장 바닥에서 손가락이 갈라져가며 모은 소중한 돈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찬바람이 스며드는 골목길을 걸어 재래시장으로 향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따라오고 발걸음 소리만이 적막한 새벽을 깨웠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죽 장갑을 꼈는데 손가락 끝이 다 터져서 반창고를 덕지덕지 붙여놨어요. 시장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좌판 펴는 거였습니다. 파란 비닐 시트를 바닥에 깔고 그 위에 하나씩 정성스럽게 채소를 진열했어요. 무, 배추, 시금치, 파. 하나하나 다듬고 씻어서 가져온 것들이죠. 겨울이면 손이 꽁꽁 얼어서 물건을 짚기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좌판 김씨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넸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나이 먹으니까 더 일찍 깨더라고요. 매일 아침 나누는 짧은 대화였지만 이런 것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아침장을 보러 나온 아주머니들, 출근 전에 급하게 들르는 회사원들, 식당 사장님들까지 각자의 사연을 안고 제 좌판 앞을 지나갔습니다. 이 무 얼마예요? 3,000원인데 어머님한테는 2,500원에 드릴게요. 대신 이 파도 조금 가져가세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정가보다 조금씩 깎아주고 덤으로 이것저것 얹어주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손님들이 고마워하는 표정을 볼 때면 비록 남는 건 줄어들었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해졌습니다. 특히 단골 손님 박할머니는 매주 화요일마다 찾아오셨어요. 혼자 사시면서 많이 사가실 수도 없는데 항상 정성스럽게 골라주시라고 부탁하셨죠. 우리 며느리가 나물 무치는 걸 좋아해서요. 시금치 좀 싱싱한 걸로 주세요. 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아침에 갔다 온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일 좋은 걸로 골라드렸어요. 가격도 남들보다 조금씩 깎아드리고요. 그런 정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새 30년 넘게 단골이 되셨습니다. 오후가 되면 발이 퉁퉁 부어서 신발이 꽉 조였어요. 허리는 굽혀서 앉아있다 보니 펼 때마다 욱신거렸고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직 팔아야 할 게 남아있고 또 늦은 시간에 싸게라도 사가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머니, 이 배추 얼마 남았나요? 조금만 싸게 해주세요. 아이고, 그냥 가져가세요. 어차피 내일이면 시들 텐데. 해가 지고 나서야 좌판을 정리했어요. 팔리지 않은 채소들은 봉지에 담아서 집으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다른 상인분들과 나눠 가졌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던 자리를 쓸고 비닐 시트를 접어서 가방에 넣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항상 조용했습니다. 낮에 그렇게 붐비던 시장이 고요해지고 가로등만이 외로운 밤을 밝히고 있었어요. 발은 아팠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또 하루를 버텨냈다는, 그리고 조금이나마 돈을 벌었다는 안도감이요. 집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발 담그는 거였어요.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고 앉아서 하루 벌어들인 돈을 세어봤습니다. 지폐를 펼쳐놓고 동전까지 하나하나 세는 그 시간이 사실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오늘은 8만 원 나왔네. 많지는 않은 돈이었지만 그래도 제 손으로 번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비를 빼고 아이들 용돈 빼고 그래도 조금씩 남는 돈이 있을 때면 낡은 과자통에 넣어뒀어요. 과자통은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뒀는데 거기에는 1만 원짜리 지폐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장 안 되던 게 몇 년이 지나니까 두툼해졌어요. 때로는 급한 일이 생겨서 빼내기도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모았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다닐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등록금에 생활비에 책값까지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제가 버는 돈보다 많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과자통을 뒤져서 모아둔 돈을 꺼내야 했죠. 애들 대학만 졸업하면 돼. 그러면 나도 좀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으로 버텼어요.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입고 싶은 옷도 참으면서 아이들 뒷바라지에만 매달렸습니다. 제 허리는 점점 더 굽어졌고 손은 더 거칠어졌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큰애가 취직을 하고 작은애도 졸업을 했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좀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제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모은 돈 중에서 조금씩이라도 떼어 놓았습니다. 비가 와서 손님이 적어도 추워서 몸이 아파도 그래도 꾸준히 모았어요. 목표가 생겼거든요. 바로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월세 살면서 평생 남의 집에서 눈치 보고 살 순 없어. 작은 데라도 내 집이 있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더욱 절약했어요. 겨울에도 보일러를 아껴 쓰고 옷도 몇 년씩 입고 외식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과자통이 터질 것 같으면 은행에 가서 저축을 했고 또 새로 모으기 시작했어요. 몇 년이 지나니까 통장 잔고가 제법 늘어나 있었습니다.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마음이 설렜어요. 이제 정말 내 집을 가질 수 있겠다는 희망이 보였거든요. 부동산에 발품을 팔기 시작한 건 5천만 원이 모였을 때였어요. 시장에서 가까운 곳에 작은 아파트들을 둘러봤습니다. 25평짜리 낡은 아파트가 눈에 들어왔어요. 가격은 1억 2천만 원, 제가 모은 돈으로는 부족했지만 꾸준히 모으면 될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다시 5년이 더 걸렸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시장에 나가고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애썼어요. 몸이 아파도 참고 비가 와도 나갔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1억 원을 넘어섰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마침 그 25평 아파트 가격이 조금 내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억 원에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망설임 없이 계약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제 이름을 적을 때 손이 떨렸어요. 40년 넘게 시장 바닥에서 구른 제가 드디어 집주인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은 잠이 안 와서 계약서를 몇 번이고 들여다봤어요. 이제 정말 내 집이 생겼구나. 입주하던 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비록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제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 때마다 내 집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집을 마련한 후에도 시장 나가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노후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언젠가는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할 날이 올 테고 그때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과자통에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목표가 5천만 원이었어요. 병원비나 생활비로 쓸 돈 말이에요. 집은 있으니까 마음이 한결 편했지만 그래도 현금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몇 년이 더 지나서 드디어 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통장에 5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의 그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25평 아파트와 5천만 원의 현금. 이것이 제가 40년 넘게 허리 굽혀가며 이룬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통장을 손에 들고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죠. 이제 정말 든든한 노후 준비가 끝났다는 안도감의 말이에요. 혹시라도 몸이 아프면 이 돈으로 치료받을 수 있고 집도 있으니까 걱정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좀 살만하네. 애들한테도 짐 안 되고 그런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힘들게 모은 5천만 원이 몇 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운명을 맞게 될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평생 꿈꾸던 안온한 노후가 한순간에 무너질 거라는 것도 말입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화요일이었어요.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장사를 하고 저녁 무렵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발을 뜨거운 물에 담그고 있는데 현관문에서 벨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지? 시계를 보니 저녁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있나 싶어서 문을 열어봤더니 아들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평소보다 훨씬 어두웠고 뭔가 초조해 보였습니다. 민수야, 갑자기 웬일이야? 들어와. 네, 엄마. 아들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면서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뭔가 일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거실로 안내하면서 물을 한 잔 따라줬어요. 밥은 먹었어? 엄마가 뭐라도 해줄까? 아니에요, 먹었어요. 아들은 소파에 앉아서 계속 한숨만 쉬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농담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아들 옆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급하게 재촉하면 더 말하기 힘들어할 것 같았거든요. 한참을 그렇게 조용히 앉아 있다가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그래, 뭔데?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에 당당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뭔가 큰 일이 있나 싶어서 제 마음도 조마조마해졌어요. 돈이 급하게 필요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돈 얘기를 꺼낸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침착하게 물어봤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이요. 5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 돈은 제가 집을 마련한 후에 노후와 병원비를 위해 차곡차곡 모아둔 전 재산이었거든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5천만 원이라고? 네. 급하게 필요해요. 다음 달 안에 마련해야 하는데.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어요. 제 표정을 보고 미안하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정말 급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5천만 원이면 제가 몇 년에 걸쳐서 한 푼, 두 푼 모은 소중한 돈이었어요. 그 돈이 없으면 나중에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하나, 생활은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도와주지 않을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키우면서 한 번도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큰 돈이 급하게 필요해? 그게 사업 때문에 그래요. 갑자기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어요. 아들은 자세한 설명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사업 때문이라고만 하고 구체적으로 뭔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지만 더 캐묻기는 어려웠습니다. 엄마,
저도 이런 부탁하기 정말 싫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내 자식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엄마로서 외면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지도 아들은 알아야 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해봤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그 돈을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지? 몇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모은 거야. 네,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언제 몸이 안 좋아질지 모르거든. 그때를 위해서 모아둔 돈이야.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제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언제까지 필요한 거야? 다음 달 말까지요. 그리고 언제 갚을 수 있어? 최대한 빨리 갚을게요. 1년 안에는 꼭. 1년이라는 말을 들으니 더 걱정이 되었어요. 1년 동안 그 돈 없이 지내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만약에 그 사이에 제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표정을 보니 정말 절박해 보였어요. 평생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없는 아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면 정말 급한 모양이었습니다. 하루만 생각해 볼게. 내일 답을 줄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제 노후 준비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데 내 아들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는지,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결론을 내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자식을 도와주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제 노후 준비금이었지만 아들이 정말 급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그래, 아파트도 있으니까 이 돈 정도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야. 네, 엄마. 그 돈 빌려줄게. 전화 너머로 아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엄마. 꼭 갚을게요. 그래, 대신 정말 필요한 일에만 써야 해. 알았지? 네, 물론이에요. 그날 오후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집으로 왔어요. 둘 다 고마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며느리는 인사만 하고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은행에 가서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찾았습니다. 새로 받은 50만 원권 지폐 100장이 가방에 들어 있었어요. 그 무게가 제 마음만큼이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에게 돈을 건네주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몇 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소중한 돈이 한순간에 제 손을 떠나는 거였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아들이 돈을 받아들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뭔가 급하다는 듯이 금세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급해? 네, 오늘 안에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며느리도 계속 시계를 보면서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서둘러 가는 게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그래도 차라도 한잔하고 가지. 다음에 할게요. 오늘은 정말 급해서. 결국 아들 내외는 10분도 안 되어서 집을 나갔어요.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받고도 그렇게 서둘러 가는 모습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문득 통장을 확인해 보고 싶어졌어요. 잔고가 거의 0원에 가까워진 통장을 보니 갑자기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몇 년 동안 뿌듯하게 바라보던 그 숫자가 사라진 거예요. 정말 잘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들을 도와준 건 맞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밤이 되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그 돈을 정말 좋은 일에 쓸까? 1년 안에 정말 갚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특히 며느리의 표정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고마워한다기보다는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들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괜한 걱정일 거야. 내 아들인데.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 그 불안감이 현실이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준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아들은 한 번도 안부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를 했는데 돈을 빌려간 후로는 연락이 뜸했어요. 처음에는 바쁘겠거니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돈 때문에 미안해서 연락을 못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일이 너무 바쁜 건가 싶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아서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싶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영희야. 그동안 잘 지냈니? 네, 잘 지냈어요. 어머니도 건강하시죠? 며느리는 안부를 묻고 나서 본론을 꺼냈어요.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버지가 식당을 여신대요. 식당을? 네, 회사에서 퇴직하시고 나서 작은 한식당을 차리기로 하셨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개업하는데 개업식에 오실 수 있으시죠? 사돈 어르신이 식당을 연다는 소식을 들으니 반가웠어요. 정년 퇴직 후에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부러웠거든요. 저도 언젠가는 시장 일을 그만두고 뭔가 다른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래, 좋은 일이네. 어디에 내셨어? 저희 집 근처 상가예요. 자리도 좋고 임대료도 적당해서 아버지가 마음에 들어 하세요. 며느리는 신이 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메뉴는 주로 한식이고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했다고 자랑했습니다. 듣고 있으니 정말 잘된 일 같았어요. 그럼 개업식에 꼭 갈게. 몇 시에 가면 돼? 오후 1시에 시작해요. 어머니, 그날 꼭 예쁘게 차려입고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괜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들네가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안심이 되었거든요. 혹시 아들이 빌린 5천만 원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아닌가 걱정했는데 처가 쪽에서 좋은 일이 있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업식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자 뭘 입고 갈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시장 일 때문에 편한 옷만 입고 살았는데 이런 자리에는 뭔가 격식 있는 옷을 입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옷장을 뒤져보니 몇 년 전에 산 검은색 정장 한 벌이 있었어요. 아들 결혼식 때 입었던 옷이었는데 그 후로는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옷을 꺼내서 펼쳐보니 생각보다 상태가 괜찮았어요. 이걸 입고 가면 되겠네. 하지만 막상 입어보니 뭔가 어색했어요. 평소에 입던 편한 옷들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거울을 보니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이 정도면 될 것 같기도 했습니다. 새 옷을 살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요즘 5천만 원을 빌려준 후로 생활비를 아끼고 있던 터라 굳이 새 옷을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아들 덕에 체면은 세우겠다. 그런 마음으로 위안을 삼았어요. 사돈네 식당 개업식이라니 뭔가 우리 가족도 잘 사는 것 같아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개업식 전날 밤 머리를 감고
얼굴에 크림도 발랐어요. 평소에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았는데 내일은 사돈네 친척들도 많이 올 테니까 좀 단정하게 보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발도 고민이었어요. 평소에 신던 편한 신발은 너무 낡았고 그렇다고 구두를 신기에는 발이 아플 것 같았어요. 결국 몇 년 전에 산 검은색 로퍼를 찾아서 닦았습니다. 내일은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그런 기대를 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사돈 어르신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오랜만에 아들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거든요. 개업식 당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시장에는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루 정도 쉬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집에서 천천히 준비를 했어요. 샤워를 하고 머리를 정성스럽게 말렸습니다. 화장은 잘 못했지만 그래도 립스틱 정도는 발랐어요. 평소에 화장을 안 하던 제가 거울을 보니 어색하면서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신발을 신으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시장에서 채소 파는 아주머니가 아니라 뭔가 점잖은 어머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가방도 평소에 쓰던 낡은 가방 대신 검은색 핸드백을 들었어요. 그 안에는 축의금 봉투를 넣어뒀습니다. 얼마를 넣을지 고민하다가 30만 원으로 정했어요. 요즘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돈네 개업식인데 너무 적게 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을 나서면서 한 번 더 거울을 봤어요.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습니다. 적어도 창피하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택시를 타고 식당으로 향했어요. 며느리가 알려준 주소를 기사님께 말씀드리니 생각보다 번화가에 있더라고요. 창밖으로 보니 상가들이 즐비하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식당하면 손님 많이 올 것 같네. 그런 생각을 하니 사돈 어르신이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사를 오래 해본 제 눈으로 봐도 좋은 자리 같았거든요. 식당 앞에 도착하니 화환이 가득 놓여 있었어요. 오호한 식당 개업 축하합니다라고 쓰인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정말 성대해 보였습니다. 입구에는 빨간 리본도 걸려 있고 풍선도 달려 있었어요. 와, 정말 크게 하네. 생각보다 규모가 커서 놀랐어요. 식당 안을 들여다보니 테이블도 많고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잘 해놨더라고요. 이 정도면 제법 돈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았습니다. 입구에서 며느리가 저를 반겨줬어요. 예쁜 원피스를 입고 화장도 진하게 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정말 예쁘게 차려입고 오셨어요. 그래, 괜찮나? 네, 정말 멋지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며느리는 저를 안쪽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이미 사돈네 친척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들이 많았지만 다들 반갑게 인사해 주었어요. 사돈 어르신도 정장을 차려입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계셨어요.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서 정말 기쁘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돈 어르신 축하드려요. 식당이 정말 멋지네요. 고맙습니다. 사돈님도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해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으니 마음이 좋았어요. 이런 축하 자리에 참석하는 것도 오랜만이었고 무엇보다 아들네 가족의 좋은 일이니까 더욱 뿌듯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이렇게 잘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흐뭇하게 주변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아름다운 식당이 제가 평생 모은 소중한 돈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요. 개업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사돈 어르신이 앞에 나서서 간단한 인사말을 했습니다. 40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는 내용이었는데 목소리에 감격이 묻어 있었어요. 오늘 이렇게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작은 식당이지만 정성을 다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고 저도 마음 깊이 축하하는 마음으로 손뼉을 쳤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 알기 때문에 사돈 어르신이 더욱 대단해 보였습니다. 테이블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불고기, 잡채, 갈비찜, 전류까지 정말 푸짐하게 준비하셨더라고요. 맛을 보니 식당을 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도 적당하고 정성이 느껴졌어요. 이 정도면 손님들이 많이 올 것 같네요. 옆자리에 앉은 사돈네 친척분께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아버님이 원래 요리에 소질이 있으셨거든요. 집에서도 자주 해주셨어요. 그분은 사돈 어르신의 조카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삼촌의 요리를 먹고 자랐다면서 이 식당이 잘 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여기저기서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다들 식당 인테리어를 칭찬하고 음식 맛을 자랑하는 소리들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화기애애했어요. 저도 기분이 좋아져서 며느리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아들은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았는데 며느리가 주방에서 도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좋은 자리에 식당을 내셨네요. 유동인구도 많고. 네, 저희도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여기로 정했어요. 임대료는 좀 비싸지만 그래도 장사가 될 것 같아서요. 며느리는 신이 나서 식당 준비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인테리어 업체를 찾는 것부터 메뉴 개발까지 정말 많은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참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사돈네 친척분들이 나누는 이야기였는데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큰아들이 정말 효자네요. 개업 자금에 도움을 주다니. 그 순간 제 손이 멈춰졌어요. 큰아들이라는 게 우리 민수를 말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혹시 다른 큰아들이 있나 하는 생각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맞아요. 5천만 원이나 보태줬다면서요? 요즘 같은 때 그런 돈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데 5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 금액이 제가 아들에게 빌려준 돈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더 들어봤습니다. 사위가 그렇게 해주니까 장인어른이 얼마나 고마워하시던지 덕분에 식당 차리는 게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위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 민수가 사돈 어르신에게는 사위가 맞았거든요. 그 말은 제가 빌려준 5천만 원이 이 식당 개업 자금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떨렸습니다. 갑자기 음식 맛이 느껴지지 않았고 목구멍이 메어서 물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효도하는 경우가 드문데 정말 기특해요. 맞아요. 장인어른이 평소에 민수 씨를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민수라는 이름까지 나오는 순간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제가 노후를 위해 평생 모은 소중한 5천만 원이 아들의 말로는 급한 사업 자금이라고 했던 그 돈이 바로 사돈네 식당 개업 자금으로 쓰인 거였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혀서 숨을 쉬기가 힘들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축하 화환 봉투가 떨어질 뻔해서 황급히 붙잡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들이 왜 사업 자금이라고 거짓말을 했는지, 왜 처가를 도와준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옆에서 며느리가 뭔가 말을 걸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 신경이 옆 테이블 대화에만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장인어른이 원래 식당 하고 싶어 하셨는데 자금 때문에 망설이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사위가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정말 좋은 사위를 두셨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마음 갖기가 쉽지 않은데 계속 들리는 칭찬 소리가 오히려 더 괴로웠어요. 사람들은 우리 아들을 효자라고 좋은 사위라고 칭찬하고 있었는데 정작 저는 속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얼굴이 달아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축하하러 온 자리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제 자신이 초라해졌습니다. 음식도 더 이상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얼굴을 식혔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몇 번 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쉽게 되지 않았어요. 진정해, 진정해. 일단 확인부터 해보자. 혹시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시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식당을 둘러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식당을 차리려면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할 텐데 그중 일부가 제 돈이었던 거예요.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아니야, 괜찮아. 좀 더운 것 같아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축하 자리에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을 드러낼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들이 주방에서 나와서 인사를 하러 다니는 모습이 보였어요. 사람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모습이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모든 게 가식으로 보였어요. 내가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해져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40년 넘게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모은 소중한 돈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쓰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개업식은 계속 진행되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 모든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축하해야 할 일인데 마음 한구석이 얼어붙어 있었거든요. 이제 아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거짓말을 했는지, 왜 제게 말하지 않고 이런 일을 했는지 따져 물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야 했어요. 이 자리를 망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했어요. 하지만 이 일이 끝나면 반드시 아들과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개업식이 끝나갈 무렵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돈 어르신은 출입구에서 손님들을 배웅하며 감사 인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일어나려고 했는데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분노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다른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니 평생 제가 알던 그 아이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가식적으로 보이던지요. 저는 아들이 혼자 있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었거든요. 마침 아들이 식당 한쪽 구석에서 정리를 하고 있을 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들은 여전히 환한 웃음을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표정을 보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까? 지금요? 정리할 게 많아서. 잠깐만. 중요한 얘기야. 아들은 망설이다가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내려놓았어요. 저희는 식당 뒤쪽 조용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어요. 한참 동안 말문이 트이지 않았습니다.
뭐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래도 아들이니까 차근차근 얘기해 보려고 했어요. 민수야, 엄마한테 빌린 돈 말이야.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뭔가 들킬까봐 걱정하고 있던 것 같았습니다.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고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여기서 들었어. 내가 장인어른 개업 자금으로 5천만 원을 보탰다고. 아들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잠시 말이 없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희미하게나마 갖고 있던 기대감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니? 엄마한테는 사업 자금이라고 했으면서. 엄마, 그게 내가 처가를 도와주는 건 좋아. 하지만 왜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냐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서러움이 더 컸습니다. 내 아들이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가장 충격적이었거든요. 미안해요, 엄마. 말하면 반대하실 것 같아서. 반대? 왜 반대를 하겠어? 엄마가 처가 쪽 일에 돈 쓰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잖아요. 아들의 말에 순간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그런 면이 있기는 했거든요. 며느리 집안일에 우리 돈이 들어가는 걸 달가워하지 않았던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을 그렇게 속여서 가져간 건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거짓말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지 알잖아.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억지로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손가락 다 갈라져가며 모은 돈이야. 새벽부터 밤까지 허리 굽혀가며 번 돈이라고. 엄마, 그 돈이 엄마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노후에 아프면 병원비로 쓰려고 모아둔 거야.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표정을 보니 미안하다는 생각보다는 귀찮다는 기색이 더 많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엄마 말이 틀렸어요? 갑자기 아들이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그깟 5천만 원 가지고 왜 그래요? 처가 도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깟 5천만 원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평생 힘들게 모은 돈을 그깟이라고 표현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엄마는 왜 자존심을 그렇게 내세우세요? 우리 가족끼리 도와주고 사는 게 뭐가 나빠요?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나무라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자존심이 아니야. 거짓말한 게 문제라는 거지. 거짓말? 어차피 결과는 같잖아요. 엄마 돈으로 좋은 일 한 거 아니에요? 아들의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거짓말을 해서 돈을 가져가고도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희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며느리도 멀리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목소리 좀 낮춰요. 여기가 어디라고. 아들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창피하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창피해? 내가 한 일이 창피한 거지. 엄마가 뭐가 창피해? 엄마, 제발 좀 그만해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아들은 사람들 시선만 신경 쓰고 있었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내가 거짓말한 걸 엄마가 왜 참아야 하는데? 아니,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 아니에요?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또다시 나온 그 말에 제 참을성에 한계가 왔어요. 5천만 원을 정도라고 표현하는 아들이
너무 밉고 서러웠습니다. 정도라고? 그 돈이 엄마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몰라.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가족 간에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가족이면 거짓말해도 되는 거야? 그때 며느리가 다가왔어요.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는 게 신경 쓰인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며느리는 저를 향해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크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제가 큰일로 만든다고요? 거짓말 당한 게 저인데? 내가 큰일로 만든다고? 그게 아니라 여기는 축하하는 자리잖아요.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비웃듯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 표정에서 저에 대한 무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 편에 서는 것 같았어요. 둘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저를 압박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여기서 그만해요. 장인어른 체면도 생각해야죠. 아들의 말에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장인 체면은 생각하면서 친어머니 마음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그 순간 제가 왜 이렇게 초라한 기분을 느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제 돈을 속여서 가져간 건 저들인데 왜 제가 여기서 눈치를 봐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걸 느낀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축하 자리가 점점 어색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40년 넘게 고생해서 모은 소중한 돈을 그런 식으로 취급받을 수는 없었거든요. 분위기가 점점 나빠지는 걸 느끼면서도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40년 넘게 손가락이 갈라지도록 일해서 모은 돈을 그깟이라고 표현하는 아들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거든요. 민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 정말 여기서 그만하세요. 보기 민망해요. 아들은 주변을 둘러보며 초조해했어요. 사돈네 친척들과 하객들이 저희 쪽을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눈치 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민망해? 거짓말하고 속인 내가 민망한 거지. 아, 정말.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제는 미안해하는 기색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귀찮아하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며느리가 아들 옆에 바짝 붙어서 팔을 끼웠습니다. 둘이 한편이 되어 저를 대하는 모습이 너무 서러웠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아버님 개업식이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왜 이러세요? 며느리의 말투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예의를 지키려는 듯 했는데 이제는 대놓고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러는 게 아니야. 내 남편이 거짓말을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지. 거짓말이 아니라 방법의 문제였잖아요. 어차피 좋은 일에 쓴 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의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거짓말을 방법의 문제라고 표현하다니 이런 사람들과 가족이 되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돈 어르신이 멀리서 이쪽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개업식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걸 느끼고 계신 것 같았어요. 여보, 어머니한테 사과드려. 며느리가 아들에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그 말이 진심에서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자리를 빨리 정리하고 싶다는 뜻이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이제 그만해요. 아들의 사과도 형식적이었어요.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를 조용히 시키려는 말이었습니다. 미안하면 끝이야? 엄마가 얼마나 속상한지 알아?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러면 어떡해요?
아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아예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손주들도 멀리서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솔직하게 말하면 엄마가 반대했을 거잖아요. 반대했을까?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알아? 제 말에 아들이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저는 아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도와줄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거짓말로 속여서 가져간 건 용서할 수 없었어요. 엄마는 원래 처가 일에 돈 쓰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래도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지. 엄마를 뭘로 보고 그래?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서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면서도 어색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축하 자리가 완전히 어색한 분위기로 바뀌어 버렸어요. 엄마 때문에 창피해요. 갑자기 아들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때문에 창피하다고요? 뭐라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왜 이런 자리에서 이래요? 아들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가 제게 향하고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창피한 건 내가 한 일이지. 엄마가 뭘 잘못했어? 아니에요. 엄마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들이 손을 휘두르며 소리쳤어요.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말리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아들이 갑자기 발을 들어 올리더니 제 다리를 향해 걷어찼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발길질과 함께 나온 그 말에 저는 순간 현실감을 잃었어요. 내 아들이, 내가 평생 키운 아들이 사람들 앞에서 저를 발로 찼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통증이 느껴졌지만 몸의 아픔보다는 마음의 충격이 더 컸어요. 휘청거리면서 뒤로 물러섰는데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발로 찼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보면서도 집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손주들이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바닥에 주저앉고 아빠가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겁을 먹은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사돈 어르신이 급하게 달려오셨어요. 상황을 파악하고는 아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어머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잘못했다는 생각보다는 자신이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그 손길에는 따뜻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들 보기에 민망해서 하는 행동이었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쳤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식적인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이 어머니한테 어떻게 저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저런 일이 어떻게 해? 그런 소리들이 귀에 들어올 때마다 더욱 창피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수치를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들의 발길질 때문이 아니라 정신적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사람들 앞에서 저를 발로 찼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겨우 일어서서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주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짚기도 힘들었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아들은 여전히 저를 째려보고 있었어요. 미안하다는 기색도 없이 오히려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이 아이가 정말 제 아들이 맞나 싶었어요. 사돈 어르신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사돈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괜찮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돈 어르신은 잘못이 없었거든요. 잘못한 건 제 아들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동정의 눈빛도 있었지만 신기하다는 듯이 쳐다보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선들이 저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더 이상 이 굴욕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비틀거리면서 출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저를 붙잡지 않았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상처였어요.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어요. 그제야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40년 넘게 키운 아들이 사람들 앞에서 저를 발로 찼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시작이 제가 힘들게 모은 5천만 원 때문이라는 것도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런 굴욕을 주는 아들과는 더 이상 가족으로 살 수 없다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택시 안에서 계속 눈물이 흘러서 기사님이 걱정스럽게 뒤를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설명할 수도 없었고 설명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아직도 다리에서 둔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아들이 발로 찬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몸의 아픔보다는 마음의 상처가 훨씬 컸어요. 40년 넘게 키운 아들이 사람들 앞에서 저를 발로 찼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무너져 내렸어요.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생각만 계속 들었어요. 내 돈을 거짓말로 속여서 가져간 건 아들인데 왜 제가 창피를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서 소파에 앉았어요. 평소 같으면 시장에서 돌아와서 발을 담그고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팠어요. 시계를 보니 저녁 6시가 넘어 있었어요. 개업식이 끝난 지 1시간 정도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사과 전화라도 할까 싶어서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정말 미안하다는 생각이 없구나. 그 사실이 더욱 서러웠어요. 어머니를 발로 차고도 사과 한마디 없다니 이런 아들을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때까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다리의 통증이 현실을 계속 일깨워줬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깊은 결심이 섰어요. 더 이상 이런 아들과 가족으로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거짓말로 돈을 빼앗고 그것을 지적하니까 폭력까지 쓰는 아들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호적에서 파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사람의 도리를 버린 아이와는 인연을 끊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에 몸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시장에는 나가야 했습니다. 하루라도 쉬면 생활이 어려워지거든요. 새벽에 시장으로 향하는 길, 평소보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어제의 일이 계속 떠올라서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좌판을 펼치고 채소를 진열하면서도 마음이 어수선했어요. 옆 좌판 김씨 아주머니가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님, 얼굴이 왜 그래요? 밤새 우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잠을 못 잤어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일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혹시 아들 때문에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어제 시장에 안 나오셔서 궁금했거든요. 김 씨 아주머니는 계속 걱정해 주셨어요. 평소에 제가 아들 자랑을 많이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 일로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뭔 일인데요? 혹시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아진 건 아니죠? 김 씨 아주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하지만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좀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장사를 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계속 어제 일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아들이 엄마 때문에 창피해요라고 한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 번은 직접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어제 일에 대해 미안해하는 기색도 전혀 없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아, 엄마. 무슨 일이세요? 어제 일 때문에 전화했어. 그 말을 하는 순간 아들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귀찮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엄마, 그 얘기는 그만해요. 다 끝난 일이잖아요. 끝난 일이라고? 내가 엄마를 발로 찬 게 끝난 일이야? 엄마가 너무 시끄럽게 해서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다 쳐다봤다고요. 아들은 여전히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시끄럽게 했다고 엄마를 발로 차는 게 맞는 거야? 죄송해요. 하지만 엄마도 좀 이해해 주세요. 형식적인 사과였어요.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해? 뭘 이해하라는 거야? 장인어른 도와드리고 싶었던 마음 말이에요. 방법이 좀 잘못됐을 뿐이잖아요. 또다시 나온 그 말에 화가 치밀었어요. 거짓말과 폭력을 방법의 문제라고 하다니요.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야. 내가 거짓말한 거지. 아, 엄마. 왜 자꾸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어요. 사과는커녕 오히려 저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런 아들과는 정말 인연을 끊어야겠다고요. 민수야, 엄마 말 잘 들어. 네. 엄마는 이제 너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네. 엄마, 그게 무슨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다시는 내 자식이라고 부르지 않겠어. 전화 너머로 아들이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확고했습니다. 엄마,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심해? 엄마를 속이고 발로 찬 내가 심한 거지. 그래도 그런 말씀까지 하실 필요는 40년 넘게 키워서 이런 대접 받을 거면 차라리 아들 없는 게 낫겠어. 아들이 한참 말이 없더니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엄마 마음이 풀릴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런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마지막까지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모습에 더욱 실망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이런 결정이 맞는 건지 후회하지는 않을지요. 하지만 아들의 태도를 보니 확신이 들었어요. 내 자식이라도 사람의 도리를 버린 건 용서할 수 없어. 그런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아들 없는 삶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더 이상 배신당하고 상처받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며느리에게서도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 살아갈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결심했습니다. 제가 평생 모아서 마련한 아파트도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요.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의사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과 인연을 끊겠다고 선언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40년 넘게 아들 생각하며 살아온 제가 갑자기 혼자가 되었으니까요. 특히 저녁에 집에 혼자 있을 때면 적막감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들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거짓말 당할 걱정도 또 상처받을 걱정도 없었거든요. 시장에서 만나는 단골 손님들이 제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특히 박 할머니는 여전히 매주 화요일마다 찾아오셔서 시금치를 사가셨습니다. 어머님,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그래요? 네, 전에는 뭔가 걱정이 많아 보이셨는데 요즘은 편해 보이세요. 박 할머니의 말을 듣고 거울을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얼굴에 근심이 줄어든 게 느껴졌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도 제 변화를 눈치채셨어요. 요즘 아들 걱정 안 하셔도 되나 봐요? 훨씬 편해 보이시네요. 네, 이제 아들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면 김씨 아주머니는 아들이 잘 되고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셨어요. 굳이 자세한 설명을 할 필요는 없었죠. 혼자 사는 것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신문을 보는 시간이 소중해졌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어요. 저녁에는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아들한테 연락이 올까봐 집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어머님, 오늘 노래 한 곡 해주세요. 경로당 친구들이 저에게 노래를 청했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용기를 내서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가슴이 시원해졌어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노래를 통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목소리 정말 좋으시네요. 그럼요, 젊을 때 노래 잘한다고 소문났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시간이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아들 걱정에만 매달려 살 때는 이런 여유가 없었거든요. 시장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전에는 돈을 아끼느라 손님들에게 덤을 많이 주지 못했는데 이제는 마음 편히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아들한테 물려줄 돈도 아니니까요. 할머니, 이거 얼마예요? 어린 손자와 함께 온 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3,000원인데 우리 손자 예쁘다고 2,000원만 내세요. 그리고 이 사탕도 가져가요. 손자에게 사탕을 쥐어주니 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감사해요, 할머니. 아이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이런 작은 기쁨들이 혼자 사는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카 영수가 찾아왔어요. 돌아가신 제 언니의 아들인데 어릴 때부터 제가 많이 예뻐했던 아이였어요. 이제는 40이 넘은 어른이 되었지만요. 고모, 안녕하세요. 어머, 영수야. 언제 왔어? 들어와, 들어와. 영수는 과일을 한 상자 들고 와서 저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 같은 사람이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고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민수는 잘 있고요. 민수 얘기가 나오자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민수랑은 좀 소원해졌어. 네.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영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저는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거짓말로 밝혀진 일, 그리고 개업식에서 있었던 일까지요. 고모, 그런 일이 있으셨다고요? 민수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영수는 정말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민수를 형처럼 따랐었거든요. 그래서 인연을 끊었어. 이제 아들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 고모, 그래도 혈육인데. 혈육이라고 다 가족은 아니야. 사람의 도리를 지켜야 가족이지. 영수는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모 말씀이 맞아요.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죠. 그날 영수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옛날 얘기도 하고 요즘 근황도 들으면서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모, 제가 자주 안부 여쭙겠어요.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실 텐데. 고마워, 영수야. 내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든든하다. 영수가 돌아간 후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평생 모아서 장만한 25평 아파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전에는 당연히 아들에게 물려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하고 폭력까지 쓴 아들에게 제 재산을 줄 수는 없었거든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어요. 영수에게 물려주기로 한 거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효성이 지극했고 지금도 저를 챙겨주는 영수라면 제 재산을 맡겨도 될 것 같았어요. 다음 주에 영수를 다시 만났을 때 이 얘기를 꺼냈어요. 영수야, 고모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고모 아파트 말인데 나중에 너한테 물려주려고 해. 영수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고모, 그런 말씀 마세요. 민수 형이 있잖아요. 민수랑은 인연을 끊었다고 했잖아. 이제 내가 내 가족이야. 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 이미 정해졌어. 내가 싫으면 다른 데 기부할 거야. 영수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고모 뜻이 그렇다면 감사히 받겠어요. 대신 고모를 잘 모실게요. 그렇게 해서 상속 문제가 정리되었어요. 다음 날 바로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정말 아드님 대신 조카분께 유언하시는 게 확실하신가요? 법무사도 신중하게 물어봤어요. 이런 경우가 흔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확실해요. 제 조카가 저를 더 잘 챙겨주거든요. 유언장에 도장을 찍는 순간 마음이 후련해졌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정리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밝아져 있었어요. 주름은 여전히 있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 눈치를 보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40년 넘게 아들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며칠 후 시장에서 우연히 사돈 어르신을 만났어요. 멀리서 저를 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오셨습니다. 사돈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날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민수가 어머님께 그럴 줄은 몰랐어요. 사돈 어르신은 진심으로 미안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담담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혹시 민수랑 화해할 생각은 없으세요? 아니요. 제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사돈 어르신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지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으셨어요. 제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아셨나 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생각했어요. 제가 내린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일까 하고요. 하지만 곧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를 우롱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거짓말하고 폭력까지 쓴다면 그건 더 이상 가족이 아니죠. 저는 제 존엄을 지킨 거였어요. 그날 밤 경로당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다들 제가 밝아진 걸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요즘 정말 젊어지신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요.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네,
아주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정말 좋은 일이었어요. 제 인생을 되찾은 거니까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자식이 다가 아니에요. 내 삶은 내가 지키는 거고, 내 재산도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내 존엄은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40년 넘게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